네, 한 주간 여론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조사 한국갤럽 조사가 있었죠? 예. 개요부터 한번 들어보죠.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589호입니다. 7월 네. 첫째 주고요.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고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 전화번호에서요. 가상번호죠.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의뢰처가 없이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횡보죠. 횡보 26입니다. 네. 이번 주에 지난주 이제 25에서 26으로 1% 포인트 올랐는데 이제 횡보로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부정평가는 64, 긍정 26으로 나왔죠. 네. 총선 이후에 쭉 빠져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다. 20% 중반대를 4월, 5월, 6월, 7월. 예, 수치로 따지면 4개월인데 한 대충 봐가지고 한 2개월 정도가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부정률이 64인데 부정률은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횡보하고 있는 중에서는 이게 70%를 넘어갈 것도 같았습니다. 한번 네. 여기 긍정률이 21이었을 때 부정률이 이제 70이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은 약간 좀 64니까 조금 60%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3분의 2 부정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 총선 이후에 4월 셋째 주부터 쭉 놓고 보면 이제 뭐 석 달 가까이 2달 반 넘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고착화되는 느낌이 드네요. 지지율 자체가. 그렇죠. 예, 지지율 20%대. 20%대로 고착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은 30%대 가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30%대까지 가려면 뭔가 이제 대단한 컨벤션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전당대회 건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긍정률에 상반감력으로 작용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지금 아직 안 보이고 있고요. 네. 단지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정 긍정 평가가 어디에서 좀 오르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30대 오히려 대구 경북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아졌는데 네. 30대에서는 자 이게 긍정입니다. 긍정 변동이 11% 포인트 좋아졌어요. 부정은 14% 빠졌고 30대가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진보 중도 보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그와는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진보인지 중도인지 보수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중에 긍정이 16% 뛰었습니다. 이건 뭐냐? 이런 거는 뭐냐면 정치적인 균열 구조가 아니고요. 네. 어떤 뭔가 경제적인 그런 이유에 의해서 긍정 부정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감지할 수가 있죠. 경제적인 이유. 네. 만약에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자가 지금 뭉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네. 응집도가 높아진다. 보수 성향자가 그러면 TK에서 이렇게 빠질 수가 없어요. 아하. 그죠? 오히려 빠졌다. TK에서는. 예, 오히려 빠졌죠. 긍정이. 희한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보수 성향자 자체는 많아졌어요. 네. 지금 보수 성향자가 중도보다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화 받으신 분이 나 그렇죠. 보수예요라는 분이 더 많았다는 더 거예요.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보수가 더 많이 잡혔죠. 심지어는 그렇네요. 중도보다 많아.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중도보다 예, 많다. 중도보다 많아요. 이거 보수가. 뭔가요? 보수 분들이 성향이신 분들이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강해진 거죠. 전화 잘 받았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보수 성향자 중에서 네. 긍정은 대단히 비율로만 따지면 별거 없고요. 예. 오히려 이제 그거를 잘 모르겠다. 성향이 불분명한 사람들 중에서 긍정이 올랐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그래요. 제 생각엔 뭔가 풀었다. 돈을 풀었다. 예. 뭐 풀었죠? 30대. 뭐 25조 뭐 푼다는 소식이 어디 들렸었어요. 소상공인. 뭐 어쩌고. 예. 그런 것들이 그래요? 있었어요. 예. 그게 또 작용했을까? 그러면 뭐냐? 대구 경북에서는 전국적으로 풀지 말고 네. 얼른 영일만을 시추하지 그 돈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그런데 30대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참 마음이 힘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20대 때는 그나마 이런저런 지원도 있고 또 20대 때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세금 그렇게 안 내거든요. 네. 근데 30대가 되면서 이 직장에서 돈을 좀 유리지갑, 벌면 유리지갑. 그렇죠. 네. 세금을 이제 맞게 되죠. 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30대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하면서 아, 또 힘들어하죠. 네. 나한테 주는 거 없이 뺏어가기만 하더라. 그래서 30대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상황입니다. 30대가 좀 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가 그렇죠. 아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64, 근데 긍정이 26밖에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 그럼에도 여기 보시면은 긍정 이유로 그거는 잡히지가 않아요. 긍정 이유에 주간 소신이 뭔가요? 예, 주간 소신이 4% 포인트 많아져서 예. 이렇게 5가 됐는데요. 외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 혜택 받기 때문에 난 긍정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 평가에는 보시면은 경제민생 4%, 서민정책 복지 2% 이렇게 나올 뿐 네.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그런 나오지가 얘기도 않죠. 없네요. 예, 어떤 정책적으로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하. 모호하게 나오죠. 그런 반면 부정평가에서는 경제민생 물가 탁 나오죠. 또한 해병대 수사외압 3% 포인트 많아져서 6%. 네. 거부권 행사, 의대 정원 확대, 김건희 여사 문제. 3%. 예. 또 뭐 외교도 위에 있었습니다. 네. 또 밑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검찰 권력 과도 계속 나오는 거. 치안 안전 사고 대응. 네. 예. 계속 나와요. 국방 안보도 1% 나오고 물론 이제 국방 안보가 긍정에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이거.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 이거 뭐 비상사태가 됐는데 네. 그거와 관련해서도 1%. 즉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부정평가 이유로서 많이 잡혀요. 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니까 이거 심각한데요.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국정이 제대로 지금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정권이 그다음 보여왔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태도나 그리고 상황에 있어서 뭐 야당의 국회 법안 통과된 거 대응에 있어서 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그게 다 잡히고 있어요. 잡히고 있죠. 여기 지금 안 잡힌 게 지난주에 잡혔는데 네. 영일만 시추. 시추. 산유국의 꿈이 부정평가에 잡히던 게 지금은 안 잡혔습니다. 지금 뉴스가 안 나오고 있고 사실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을 이미 내렸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메시지가 없어졌죠. 네. 언론 노출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네요. 문제는 그게 막 언론에서 떠들 때도 네. 긍정평가에서 잡히지 않았어요. 영일만은 시추하니까 긍정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긍정률을 올려주는 상방압력에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그게 지금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쓸 카드가 없지 않나요? 지금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긍정률을 그렇죠. 팍 올릴 수 있는 카드가 안 보여요? 25조 얘기가 나왔는데 1% 포인트 상승하는 횡보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기대할 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이거든요. 날짜가 이제 대충 보면 다음 주부터 그리고 그 다음 주 2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이제 컨벤션 효과를 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컨벤션 효과를 탄다라고 하면 뭐가 같이 동조화돼야 되느냐? 정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국정 수행 긍정률하고 동조화가 돼야 맞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 포인트 올라갔죠. 그래서 33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요. 네. 그런데 대통령 긍정률은 25, 26입니다. 25에서 26, 1% 포인트. 둘 다 이제 상승폭은 뭐 비슷하다 치고 1%, 2%니까 요 갭이 상당합니다. 33, 26. 그렇네요. 네. 이렇게 따지면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지금은 경제적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좀 모였다고 한다면 그런 정치적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응집도를 높일 때에 과연 대통령 긍정률이 높아질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만약에 이게 40을 찍는다고 했을 때 이제 7%포인트 높아질 때 보통 한 5에서 10% 사이에 올라가니까 7로 따지면은요. 컨벤션 효과가 발휘가 되면 컨벤션 효과가 한꺼번에 팍 터질 때가 네. 7이라고 따지면 그 거기에서 대통령 긍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한 3이니까 30% 가까이는데도 뚫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보셔야죠. 네. 차트는 아마 그 정도에서 멈출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6%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데 30%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모멘텀도 안 보이고 있고 지금 보면은 어제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또 국회에 넘어왔을 때 국민의힘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지지율 뭐 안 좋게 반영이 될 건 눈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당 또 중도층 보수 일각에서도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거를 맞습니다. 그냥 또 두 번째 거부로 또 한다. 이거는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계속 봤듯이 네.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전당대회가 과거처럼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보다는 일부 의견으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럼 한동훈 대 비한동훈의 경쟁 구도가 아하. 되면서요. 그때 대통령은 그러면 언론에서 사라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비판을 받거나 그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대통령실에는 아주 지금 나쁜 상황이다. 나쁜 상황이다. 예. 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예, 나쁜 상황이다라는 거고. 자, 최혜병 특검법도 있지만 앞으로 뭐 김건희 특검법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또 줄줄이 국회 통과를 거쳐가지고 정부로 갈 텐데. 요거를 한번 예. 보시죠. 방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게 많은데요. 네. 이거는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연구센터 민주주의 혁신 그 쪽입니다. 거기서 국회의원 선거 패널 조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지나간 거기는 하지만 조사 기원회 한국리서치 이제 패널 49,889명을 포집 툴로 삼아서 1,528명을 추출을 했고요. 웹조사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URL 발송. 요렇게 해서 요 지나간 조사죠.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을 했는데 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이런 조사가 있었군요. 예. 네. 다음의 이슈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이 아니고 여기 파란색 쪽. 네. 예. 다소 영향이 있었다가 E가 아주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요거 한번 보시죠. 요 D하고 E가 합쳐가지고 지금 아주 큰 비율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명품백 논란이 제일 이번 크네요. 총선에 예. 가장 영향력이 컸다. 음.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어우, 그 대파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대파 여기에 있습니다. 대파라고 딱 나오진 않았지만 예. 사과, 귤값 폭등 등 물가 상승. 이것도 상당해요.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이종섭 호주 대사 공소처 수사와 출국과 황상무 대통령실 네. 시민사회 수석 실언 여기 실언 발언. 회칼 발언이죠. 회칼, 예. 허벅지. 예. 요 세 가지가 지금 상당합니다. 그리고 의사정원, 의료계 반발도 있고요.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네. 이종섭, 황상무, 물값 폭등. 이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전부 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 자, 그렇네요. 거기에 대통령실이 비한, 예.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예. 여기 밑에 보시면 뭐 비명 행사 이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명 행사는 그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대단히 높은 건 아닙니다. 예. 또 여기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선거연합 이걸로 인해서 아주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적은 비율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명품백 논란이 네. 총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네요. 이렇게나. 예. 그러면 이번 총선은 정부에 대한 심판인데 그 심판의 핵심은 명품백, 네. 이종섭, 황상무, 대파, 사과, 귤값, 물값 뭐 요쪽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언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게 언제까지냐면 2월 하순까지입니다. 근데 3월 초순 되면서 이게 엎어졌거든요. 그때 이종섭 나왔죠. 그때 네. 조국혁신당 창당됐죠. 그리고 나서 그때 황상무 나왔죠. 그 뒤에 대파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뭐냐? 그 사이 이종섭 호주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출국하기 전에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나빴다. 근데 이게 언론에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요. 비명행사 하면서 민주당만 잘못됐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거는 네. 국민의힘도 공천 문제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2월 하순을 넘어가면서 이게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뭐가 아주 큰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던 과정에서 이렇게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바로 잡는 과정이 한번 있어요. 네. 그리고 이종섭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게 여기에 나옵니다. 아하. 여기 한번 보시죠. 예. 후보자 공천 과정 평가. 어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가 CD잖아요. 빨간색.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CD가 예, 그래요? 넓게 나와요. 왜 그러죠? 더불어민주당 언론에서는 막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잘못했다라는 의견이 상당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은 공천도 잘못했지, 이종섭 터졌지, 네. 황상무 터지지, 대파 사건 터지지,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최상병 이슈가 네. 3월달에 갑자기 그 이종섭 때문에 언론에서 막 언급되고 하면서요. 그 전에 1월달에는 그 뭡니까 SNS에서 언급량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확 뜹니다. 3월달에 최상병 특검 아. 거기에 명품백 이렇게 따지면은 가장 그 밑에 네. 선거지 않습니까? 그 밑에 깔려 있던 건 정서가 뭐냐? 국민의힘의 이와 같이 잘 못했다 공천을 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계속해서 공격했던 친명행제 비명행제 이건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그거는 아하.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좀 언론에서도 당시에 그렇게 더불어민주당만 탓했던 것들이 사실은 평가를 해보자면 국민의힘도 잘할 게 없었고 또 이와 같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은 더 잘못했다. 잘못한 게 더 많다라는 그 잘못한 게 있다라는 응답이 많은 이런 비율로 나타난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줄줄이 또 김건희 특검법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올 텐데 맞습니다. 요거죠. 거부권 행사하면은 또 지지율이 또 출렁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명품백 논란과 관련된 이 국민 정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참 많은 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좀 보셔야 돼. 이종석과 관련돼서 이와 같았는데 이종석 출국. 네. 명품백에 대해서는 국민 많은 분들이 더 지금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느낌상은 이게 제가 요새 저 뭡니까 가방을 좀 바꿀까 해가지고 당근을 이렇게 보는데요. 예. 아 진짜입니다. 가방을 좀 이게 좀 끈도 없고 그래가지고 디올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디올을 전 그게 이게 비싼지 몰랐어요. 아, 그랬어요. 전 진짜 몰랐는데 네. 당근을 봤더니 제가 깨달았어요. 당근. 당근을 봤더니 제가 사고자 하는 이 서류 가방 한 5만 원 선이면 괜찮겠다라고 봤는데 5만 원 선. 아니 디올을 당근에서요. 예. 몇 백만 원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충격받았어요 저는. 디올이 이런 거구나. 참 왜 사람들이 이렇게 디올 하나 네. 했는데 당근을 보면 알 수 있다. 아, 당근. 예. 당장이라도 한번 봐보십시오. 네. 우리 그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가방 이게 한 10만 원, 5만 원 사이거든요. 예. 당근에서 당근 물가. 당근 물가로. 예. 어우 디올은 네. 몇백, 400 뭐 이래요. 그래서 충격받았다. 야, 진짜 충격받았어요. 아 이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구나. 예, 이 반응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고 이게 네. 지금 녹아 있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이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지금 국회 소통관에서 이성윤 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발의 기자회견 하는데요. 이 현장 잠깐 또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자리에 여러분들이 개정안에 참여를 해주셨지만 우리 법무부 장관을 영입하시고 그 검찰 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시고 검찰 개혁의 상징인 우리 추미애 의원님을 모시고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을 응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국민께서 떼약볕 아래 아스팔트에서 외치고 또 의원들은 무한 토론을 하면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사실상 윤석열 특검이 된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국회 탄핵 청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6월 21일 법사위에서 열린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어땠습니까?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종섭 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공수처가 용산 대통령실과 핵심 관계자들을 당연히 압수수색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 수사 예압 핵심 증인 2명은 공수처로부터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이미 제출하라는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입법청문회 후 공수처가 대체 뭐하는 기관이냐? 국민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대로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가졌다면 요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공수처는 인력이 너무 적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검사 10명이 중요 사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듀얼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도 보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검찰은 어떻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은 제 식구만 감싸는 오만한 검찰을 탄핵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일부는 집단 반발하며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 발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들을 잘 수사할 수 있게, 공수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보완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자, 명품백 얘기 여기서 나오네요.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디올백 얘기. 예, 디올백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아까 뭐 당근 얘기하다가 저희가 이 현장 좀 보고 왔는데 그만큼 이 비싼 가방, 명품백이 왜 대통령실에 그렇게 아직까지 보관돼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 아직까지 국민들은 계속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외화부욕, 뭐 전화를 막 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대통령 평가할 때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이런 의혹들도 좀 빨리 해결해 달라. 물론 민생이 제일 큰 이유겠지만 여러 가지 현 정권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명품백 말씀하셨지만 명품백과 또 최혜병 특검법 이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계속해서 국민 많은 분들이 이제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요. 국민 관심사로 되어 있는 우리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아이고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 국민적인 관심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마음 때문에 선거에 투표를 했다라는 거는 그런 거는 여당을 찍지 못했다라는 얘긴데 여당을 네. 찍고 싶어도 안 찍었다 이 얘긴데 그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여당 관계자들도 그렇고 더 이상 김건희 여사를 뭐 방탄하기 위해 최혜병 특검이라는 이 국민적인 어떤 열망을 거기에 저항하는 걸로는 이게 정치가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정말로 다들 국민 민심에 그냥 무릎 꿇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눈길을 국민 많은 분들의 어떤 눈길을 다른 데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그 오물? 네, 오물풍선 그와 관련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걸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중에 2등이 국방안보입니다. 마치 이렇게 보면 그러면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긍정평가율이 이 정도 잡히는 2등이 되니까 네. 이거는 앞으로 그러면 오물풍선이나 이렇게 강경 대응을 계속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여론을 잘못 읽는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정경제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가정경제 뭐 별로 좋을 게 없죠. 그런데 네. 국가경제는 지금 보시면은 국가경제 평가가 마이너스 72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기를 우리 국민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 국가안보인식지수 마이너스 45예요. 지난 조사 대비 6포인트 빠졌다. 그래요. 감소했다. 낮아졌다. 라고 한국리서치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는 이 조사의 제목을 국가안보 인식지수 네. 역대 최저라고 발표했습니다. 아하. 우물풍선이 날라오는 거가 당연히 북한의 도발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네. 빌미를 누가 제공하고 있느냐. 그럼 이게 과실이면 쌍방과실 아니겠느냐. 이런 인식들도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정부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총칼로 못하면 대화로라도 서로 간에 그런 어떤 도발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네. 많은 국민분들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긍정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해서 안보 보수 성향자들을 자극하겠다고 해서 무엇인가 자꾸 강경 대응 해보겠다. 네.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따지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글쎄요. 참 이렇게 수치로 또 여론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바뀔 생각이 없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지율은 계속 20%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정당 지지도 저희가 조금 봤었는데 예. 좀 다른 야당까지 다 보고 한 번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당을 보셔야 될 텐데요. 정당 지도는 지금 두 큰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두 정당은 어디가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박빙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이 좀 좋아졌다가 사실 오차 범위 이내이니까 뭐 뚜렷하게 좋은 건 아닌데 국민의힘이 약간 더 높아졌다가 뭐 이러다가 지금은 4%포인트 격차,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29로 4%포인트 격차로 또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격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 이내의 변동이기는 하지만 요 조국 혁신당이 지금 9를 다시 찍었죠. 그러면은 고점을 14로 놨을 때 지금 5%포인트 지금 낮아진 겁니다. 요거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한 자릿수로 고착되면 안 되고 네. 좀 더 높아져야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무엇이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네. 고점 대비 5%포인트 하락한 상태이다. 예, 그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4를 4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이게 연초에 한참 뭐 그때 이제 조국혁신당이 없었을 때 뜨려고 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한 3분의 1 수준을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보당 1%, 그 외 정당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뭐 커다란 변화 없이 가고 있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마 친한이냐 반한이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둘러서 한동훈 후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주목도가 높아지고 또 전화도 더 잘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국민의 입장에서 좀 유리한 국면이다. 그렇죠? 다음 주부터 네. 나타날 것 같아요. 다음 주, 그 네. 다음 주 두 주에 계속 이어가겠죠. 예, 계속 이어가고 그걸 가지고 아유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뭘 잘했나? 이거보다는 방금 뭐 잘 말씀 주셨는데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냥 모든 전화를 다 받아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보면 전당대회 컨벤션은 불과 2주 만에 확 또 떨어지기도 하니 네. 그걸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봐야 될 것 같고 또 장내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번에 조사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장내 지도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인데요. 이재명, 한동훈, 조국,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원희룡, 안철수까지를 주위에서 보시면은 네. 밑에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23대 17. 이재명 대표도 1% 포인트 더 지난달보다 더 높아졌는가 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2% 포인트 높아졌는데요. 네. 참 이게 제 느낌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안 높아진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20%대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뭐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이때는 확 몰렸던 거고 지금은 쪼개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당권 주자는 아니지만 요 3%가 누굽니까? 예, 이게 홍카콜라, 네. 홍준표, 이게 오세훈 맞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예, 맞죠.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나머지 이제 2%, 1% 나오는데 여기 지금 1% 됐다가 안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김동연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예, 그래서 민주당 주자 중에서는 사실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사람이 김동연 지사고 네.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히 몰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수치는 당분간 변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고 생각보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7% 찍고 두 자릿수가 안 되더라고요. 네. 5%에 지금 고착돼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재명 한동훈은 자기 지지자들한테 도대체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느냐라고 하면 요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55%가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이거 자유응답식입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45%가 한동훈 네. 전 비대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결집도가 상당하다라고 보시겠는데 이재명 대표 쪽으로 더 강하고요. 이게 한참 강해질 때는 이게 60, 여기서도 한 60 정도 될 텐데 그걸 이제 비춰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17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더 높아지면 27까지 올라갔었죠. 그거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결국에는 이재명, 한동훈 양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인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대표 후보 경선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 경선에 후보로 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좀 앞으로 정치 행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고 예. 대표가 될지 안 될지. 결선 없이 대표가 된다면 네. 그러면은 윤석열 현 대통령과 어떤 의미에서는 각을 좀 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대표가 되는 거고요. 여당 대표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간신히 이기거나 아니면 정말 결선가 가지고 지는 사건이 발생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치를 떠나는 결심까지도 갈 수 있는
예, 그게 돼서 이번이 굉장히 큰 고비가 될 전망이고요. 여론으로만 따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대표가 될 것도 같은데 네. 84만이었죠. 지금도 한 84만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한 40-40으로 영남이 한 전체 40%입니다. 수도권이 37 정도. 37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게 비슷해요. 40-40 그러게요. 본다면. 그러면 이제 영남 쪽에서는 누구를 밀어주느냐 이런 어떤 당심에 의한 영향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윤심이 당심을 밀어올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심이 민심 쪽으로 더 쏠릴 수 있다? 일치도가 쏠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대통령이 잘 안 나와요. 네. 윤심을 따를 수 있는 당심이 얼마나 되겠느냐 따지면 제 생각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확률이 그나마 높다. 그런데 요 결과에서 보시지만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1대1로 붙이면 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 우세하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좋거나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한동훈 가장 센 선수로 가장 센 장수로 네. 앞에 내보내지만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을지는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조사가 그러니까. 네. 예, 그렇게 따지면은 여권은 지금 야권 주자인 이재명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아직 발굴하진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한때 총선 직전에는 이식인이 있었지만 네. 한동훈이라고 총선에 대한 평가를 끌어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만약에 해보겠다라고 했을 땐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보면 전당대회 앞두고 1대3 구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정말 세게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총선 때 내가 비대위원장 했으면, 내가 뭐 선대위원장 했으면 이런 참패는 안 당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한동훈 후보 쪽에서 후보가 아니 그때 총괄선대위원장 아니었냐, 그러니까 함께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 또 배신자 프레임, 이른바 배신의 정치, 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좀 영향을 줄까요? 아마 당원들 당심을 노린 그런 행보 같은데. 뭐 두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이 어려운 게 하나 있죠.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계양을에 출마해서 네. 완전한 두 자릿수든가요? 거의 두 자릿수 10% 포인트 8점 몇 퍼센트 차이 졌어요. 예, 육박할 정도로 8점 몇 퍼센트 그 예. 정도로 해서 이제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왜냐하면 두 가지를 볼 거거든요. 당심은 다음 대선 때 이재명 대표한테 그래도 한번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요거 네. 하나 볼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중량감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평가로는 네. 미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그랬을 때 그러면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또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잘할 사람이냐, 자기가 그러면은 잘할 수 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네. 등에 업고 원희룡 전 장관이 열심히 노력을 한 거는 알겠는데 그 성적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네거티브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셋을 합쳐도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는 쉽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다 합쳐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허덕허덕한 상황이다. 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다 힘 합쳐야 돼요. 이재명 그렇죠. 대표 한 명을 당하기 위해서 아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뭐 이준석, 원희룡 다 합쳐야 되는데, 안철수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또 당내 경선은 안 할 수 없으니 제 생각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흥행이 안 된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전당대회 흥행이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흥행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민심이 이제 확 쏠리고 있는 최상병 특검이나 해병대 우리 최상병 특검이나 네.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민심이 파고가 세지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흥행하는 것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다만 중도는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은
참 이렇게 보면은 지켜봐야죠. 뭐 흥행보다는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정말 다음 대선에 예, 예. 누가 정권 재창출이든 정권 교체든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임으로 굳어지는 상황이고 뭐 최고위원들이 오히려 더 치열하게 지금 경선을 진행할 걸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대표 후보들이 나와서 여러 이제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되든 아니면은 뭐 원희룡 후보가 되든 국민의힘 내부에 좀 분화가 일어난다? 아니면 좀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난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그게 그 분화의 중심에 네. 윤심이 있다. 아하. 예, 분화가 되는 그 핵심적인 균열을 만들 것은 지금 윤심이고 네. 아까 뭐 디올 백이고 그게 이종섭 전 장관이죠. 장관의 출국이고 이렇게 가고 있다. 결국은 그 보수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시려면 네. 해병대 최상병 특검에 관련된 국민의 어떤 그 의혹을 해결하라라는 민심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방탄으로만 나선다고 했을 때 과연 무슨 평가를 받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분화의 그 균열을 가져오는 네. 예, 그 파열음의 핵심은 바로 청와대 용산이죠. 용산이다. 용산 대통령실일 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심이다. 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민들의 뜻, 국민들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국회에 올라온 청원 동의자 수가 116만 4,810명. 110만을 넘어서 120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 개딸들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티핑 포인트를 어디로 잡느냐? 음. 요거는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티핑 네. 포인트가 과연 어느 선에 됐을 때 폭발하느냐거든요. 폭발하느냐. 네. 글쎄요. 저는 지금은 뭐 말씀드리기에는 만약에 이게 진짜 전 국민적으로 폭발하는 그 규모는 저는 한 300만으로 봤습니다. 300만. 예. 300만으로 봤고 네. 이게 이슈가 되는 그 수치는 25만 정도로 봤습니다. 25만이 넘어가면 이거는 이슈가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거는 보면서 네. 그러면 나도 하는 그런 티핑 포인트를 형성하는 수치는 300만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뭐 7월 중하순까지라고 해서 그리고 이게 최근에 제가 이게 맞습니까? 얼핏 들었는데 뭐 시스템적인 에러 때문에 가가지고 이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런 게 있다면 이거는 뭔가 다른 조치가 좀 필요하지. 국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의사 표현을 뚜렷하게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개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선. 아 그래요. 자, 이 뜨거운 목소리, 뜨거운 열기가 어디까지, 몇 명까지 갈지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뜻을 국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청원을 하고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하라고 요구하는지 이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네. 무시무시한 숫자거든요. 100만만 하더라도. 그럼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 국민과의 대화라든지 엄청나게 큰 뭔가가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 100만인데 제가 이제 300만이라고 했던 거는 그러면 진짜 역사가 확 바뀌는 그런 네.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 100만이 이게 적습니까? 100만이 만약에 이 100만이 한꺼번에 광화문에 나온다. 이렇게 따지면은 그럼요. 예, 이거는 이 숫자는 예. 어마어마하죠. 엄청나죠. 87년이 그랬고요. 네. 2016년이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100만이 다 나온다. 이건 좀 무서운 수치인 건 맞습니다. 아하. 이건 민심을 정확하게 예. 똑바로 보고 누군가는 나와서 네. 국회에서 뭐 안건을 삼는다. 이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이건 진짜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수치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해도 그냥 지나가고 저렇게 해도 지나가고 네. 예, 이게 글쎄요. 그러면 더 큰 파도가 올 수 있는 거죠. 더 큰 파도가 올 수 있다. 예,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당장은 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인데 14일 동안 해야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할지
또 미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여론 많이 출렁일까요? 아니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네. 다른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죠. 그 트리거는 옆에서 찔러 들어올 수 있는데 가령 그게 있거든요. 네.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회고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회고록. 예. 황당하죠. 네, 황당하죠. 그런데 그런 류의 발언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류의 이미지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싫어하는 이미지예요. 어허. 말을 좀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전 그래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러면 서로 의견이 나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26%라는 긍정률도 거기서 조금 더 빠진다. 이래서 네. 빠진다. 저래서 빠진다 하면 무섭게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 컨벤션 효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당대 컨벤션으로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7월 말이다. 네. 7월 말에 올라갔다가 하락 국면에서 하락 국면이 발생하거든요. 컨벤션은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네. 거품이. 그런데 그 하락 국면에서 무엇인가 그와 같은 트리거가 터지면 더 빠지죠. 그러면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지금 100만 이 정도 됐을 때 지금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꿇으면 나중에 이게 몇 백만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네. 정말 하락할 때는 그때는 뭐 손 쓸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때는 진짜 민심의 무서움을 정말 그래프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네. 광화문에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국회에서 논란을 이렇게까지 벌일 게 아니고 네. 이건 국력 낭비죠. 그냥 민심에 승복해야죠. 예, 민심에 승복해야 된다라고 무릎 꿇어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자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혼란, 또 다른 이제 국민들의 참 힘이 또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때도 우리가 탄핵까지 갈 줄은 몰랐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지금 국민들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퍼지고 있고 또 최혜병 특검법도 국회에서 처리가 됐고 다시 한번 처리가 된 거죠. 두 번째 처리가 된 거죠. 또 관련된 보도도 막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실이 반응하게 될지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주 여론의 흐름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자, 손수 분석하고 작성하는 아니 그냥 키기만 한 거죠. 자료로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